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소프트웨어 강국 넘버 2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미국 실리콘밸리의 쟁쟁한 빅테크 기업들의 CEO가 인도계. 그 배경이 뭘까요? 제가 보는 거를 뭐 한 4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 CNS 네이처의 신시열 대표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네, 라디오에 안녕하세요. 한번 네. 게스트로 모셨었는데 네네, 꼭 한번 와이스트리 또 나와달라고 제가 졸랐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이, 별 말씀이에요, 별 말씀이에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네, 다시 한번 인도 증시를 봤거든요. 네네. 살걸. 인도 증시를, 그러니까 뭐 단기 이거이 아니라 연봉, 매년 얼마큼 올랐나를 보면은 거의 계속 양봉. 그것도 장대 양봉 이렇게 네. 엄청나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미 보셨겠지만, 네. 작년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 전체가 좀 안 좋았었잖아요. 네. 근데 인도 증시는 한 4% 정도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 안 좋은 상황에서도 올랐으니까 잘 아주 버텼죠. 네. 혹시 대표님 인도 쪽에 투자도 좀 하세요? 예, 그리고 많이는 아니고 자산운용사. 네, 자산운용사에 조금 이렇게 ETF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의 그 개인 투자가가 인도의 그 개별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렵죠. 예, 어렵죠, 지금. 예, 그래서 ETF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ETF가 몇 종류 있죠? 네, 몇 종류가 있고, 또 인도 펀드가 있으니까 네. 인도 펀드가 뭐 삼성이나 뭐 미래에셋이나 그런 데서 네.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네. 그때 얼마 전이었나, 한 두세 달 전쯤에 네. 인도의 아다니 그룹이 무슨 뭐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 이러면서 되게 시끄러워졌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투자했었으면 많이 벌었을 텐데. 그때 투자를 하셨으면 아마 가장 좋은 타이밍이 아니었을까. 그때가 1월 달입니다. 1월이었나요? 네, 벌써 1월 벌써 시간이 오래됐나요? 많이 지났어요. 한 6개월 전인데, 알다시피 그 힌덴버그 리서치가 그 공매도 전문 리서치. 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공매도 전문이다 보니까 뭐 그 비하인드 스토리야 뭐 제가 뭐 믿기는 좀 어려울 네. 것 같고, 네. 일단 겉으로 낸 그 보고서 내용 자체가 좀 충격적이어서 네. 뭐 분식 회계를 비롯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 아다니 그룹이 비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굉장히 좀 안 좋게 평가를 했었고, 네. 사실 숫자만 본다면 그 이후 현재까지 뭐 한 78조 원 정도가 빠졌으니까 어디에서?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아다니 그 아다니 그룹의 그 네. 회장의 전체 자산이 한 78조 원이 빠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럼 그보다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훨씬 많았죠. 작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기사가 여러 개가 났었었는데, 네. 그 아다니 회장의 그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블룸버그의 그 억만장자 지수 뭐 이런 네, 거 네,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봤을 때는 전 세계 뭐 5위 내에 들어가는 부자였다가 네. 그 이후로 그냥 쭉 밀렸으니까요. 근데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인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었다가, 네, 그랬죠. 지금은 그보다도 훨씬 더 올라와 있는. 올라와 있죠. 예. 그 아다니 그룹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한번 자세히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선은 저희가 인도의 문화에 네네네. 대해서 좀 먼저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경제가 보일 것 같아서.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인도를 뭔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많이 모르고 있는,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우리 신시열 대표님은 CJ 오쇼핑의 인도 법인장을 네네. 한 4, 5년 하셨었고, 네, 4년 이상 했었습니다. 처음 인도에 가셨던 때가 2011년? 그때는 출장으로 갔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근무는 2012년 2월부터 시작해서 2016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봄에. 지금보다 한 10년 더 전쯤에 인도에 처음 가셨던 건데, 그렇죠. 당시에 인도에 딱 가셨을 때 네. 첫인상이 혹시 어땠었나요? 한마디로 정신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네, 정신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얼마 전에도 그 지난 4월 달, 뭐 5월 달 해가지고서 그 인도의 그 총인구가 중국을 넘어섰잖아요. 그쵸. 14억, 14억 뭐 2,800만 명 네. 뭐 해가지고서. 근데 이제
워낙에 처음 갔을 때 워낙에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네. 거기다가 이제 왜 그 인도 그 여행하는 그 유튜버들 얘기들 쭉 보고 화면들 보면은 네. 길거리가 정신이 없는 게 네. 차도 사람도 많은 데다가 정신없이 경적을 울려대거든요. 아, 계속 삐삐삐삐삐. 예, 예. 네. 계속.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웃기는 게 그 트럭 같은 데는 아예 뒤에다가 예. 그 honking please.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 경적을 울려달라는 그런 얘기를 아, 서로 아예- 경적을 울려달라고요? 네, 그러니까 트럭 뒤에 honking pleas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경적을 울려달라는 그런 그 내용을 이렇게 페인트로 칠을 하고 아니, 박아놓고 다닙니다. 시끄러우니까 경적 울리지 말라가 아니라 네. 서로 경적 울리라고요? 예, 그 반대죠.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반대죠. 그러니까 막 울리는 것 왜요? 같아요. 왜요? 그게 더 예. 안전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게 더 안전하다고 인도 사람들은 운전을 할 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우리나라랑은 많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 경적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도 모를 것 같은데 하도 사방에서. 구별이 안 갑니다. 너무 많은 데서 경적 소리가 나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오히려 그쪽 사람들은 운전할 때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요. 서로가 경적을 울리고 경적을 네. 더 울려달라고 하고. 네. 오, 신기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유튜브 얘기해 주셨는데 네. 요즘에 여행 유튜버들이 굉장히 인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특히 인도로 간 여행 유튜버들은 네. 거의 극한 체험을 하더라고요. 막 식무나 많이 뭐 화장실 막 배 탈라고 물 잘못 먹어서 탈라고 그쵸. 막 이런 것들. 그렇죠. 네. 혹시 한국 사람들이 갔을 때 좀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환경인가요? 제일 어때요? 먼저 지금 물 말씀을 잘 하셨는데 네.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물입니다. 그래서 네. 물을 아주 조심해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인도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물에 이제 수돗물을 틀면 물에 석회수가 약간 섞여서 나오거든요. 어, 그래갖고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게 저희 제가 인도범장 있을 때 예. 그 재무팀장을 맡았던 그 팀장이 네. 그 한번 그 요로 결석에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오. 이제 물에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석회수가 약간 섞여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행할 때 이제 뭐 인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물 갈아 먹으면은 탈이 좀 그쵸, 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식수 사정이 더 안 좋기 때문에 항상 그 물은 이제 그 생수를 갖다가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니면 현지 호텔의 물, 예, 현지 생수. 현지에서도 생수 업체들은 있겠네요. 많이 있죠. 뭐 비슬레리도 있고, 뭐 코카콜라 같은 데서도 이렇게 쭉 다 나오고, 물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ml 그 생수 한 병이 네. 약 한 350원, 400원 그 정도 하니까요. 그럼 현지인들도 물을 사 먹나요? 아니면은 현지인들은 식수를 그냥 먹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죠. 예. 이따가 이제 빈곤층 얘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생수를 거침없이 사 먹기는 아직도 좀 부담이 어렵죠. 되는 그런 수준이니까요. 근데 수돗물을 그대로 먹기에는 좀 위생적으로가 많이 안 좋고 그거는 아닙니다. 외지인이 아니라 현지인들한테도. 현지인들한테도 수돗물을 그냥 먹기에는 부담스럽죠. 석회수가 좀 섞여 있으니까. 근데 또 인도 하면은 그 환경 오염이 네, 굉장히 심각하기로 유명하더라고요. 대기 네. 오염도 그렇고. 맞습니다.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도 심각하죠. 예, 그 대기 오염, 그 오염의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대기 오염하고 수질 오염 아니겠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우선 대기 오염만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이제 그 북인도 쪽, 네. 뉴델리를 중심으로 한 그 수도권 지역을 포함해서 북인도 쪽에 대기 오염이 이제 심각한데 예를 들어서 2018년 환경 성과 지수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보면은 전체 180국 중에서 한 177등을 그 인도가 차지를 했으니까 이건 뭐 한마디로 처참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원인은 무슨 뭐 공장의 매연, 화력발전소의 매연, 자동차, 디젤차도 화물차도 많으니까. 되게 많잖아요. 그런 네. 매연들이 굉장히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질 오염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워터헤드라는 자료에 보면 인도 지표면의 한 80% 정도의 그 담수가 네. 오염이 돼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게 이제
그 처리가 안 된 생활 하수하고 각종 농업하고 공업용 폐수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처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인도 정부에서는 무슨 위원회 둬 가지고서 특별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래전부터 네. 잘 안 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염 수준은 대기 오염이든 수질 오염이든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수가 그냥 뭐 강이나 이런 데로 그냥 다 떠 나가고 막 거기에 뭐 각종 오물이 그 뒤엉켜서 사실 엉망인 정도의 수준이다. 제가 있던 뭄바이에 보면 그 강이나 그 하천이 네. 이렇게 가서 보면 그 냄새가 너무 심해서 가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뭄바이도. 예, 부분적으로는 그랬다. 예.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유튜버들이 현지에서 어떻게 그 체험하는지를 보고 우리도 간접 체험을 하는데 네. 그런 수질오염 그러니까 막 어디 그냥 강 주변에서 사람들은 다 볼일을 거서 현지인들도 보고 막 네. 그게 그냥 만연해 있고 그렇죠. 네. 아직까지도 그 인도가 이제 그 뭐 여담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니까 말씀처럼 그 아침에 제가 이제 그 뭄바이에 있을 때 네. 출근을 출근을 하려면 뭄바이 약간 그 중간 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네네네. 아파트에서 시링크라는 긴 그 바다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네. 넘어서 이제 제 그 인도법인 그 사무실에 들리고 그랬거든요. 네. CJ. 근데 이제 그러면서 보면은 길가에서 아침 새벽 일찍이 네. 그 도로변에서 이제 일을 보는 그 바닷가 근처. 예. 큰 일이요, 작은 일이요? 예, 큰 일도 보고 작은 일도 보고. 이게 화장실이 충분치가 않으니까 그냥 그게 자연 화장실인 거예요. 가연 화장실인 거죠. 예. 화장실 부족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서 심지어는 인도 여성들이 최근에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랑 같이 살 집이 네. 신랑하고 같이 살 집에 화장실이 있냐 없냐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결혼의 조건으로 생각될 정도입니다. 예. 근데 이제 개선은 사실은 지난 9년간 많이 됐죠. 그래서 네. 인도의 그 모디 총리 정부가 예. 기록을 보면 한 1억 1,000만 개 정도의 화장실을 새로 신규로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1억 1,000만 개요? 1억 1,000만 개. 굉장히 많은 숫자죠. 어마어마하긴 한데 그 또 14억 인구니까 예. 그걸로 또 다 안 될 수도 있고. 옛날부터 여담이 아니라 실제로 인도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예. 그 화장실을 두는 거를 꺼려 했습니다. 인간의 몸에서 나온 그 오물이기 때문에 변이나 그 전통적으로 소변이나 인식이. 전통적으로 그래서 집안 내에 아. 화장실을 두는 것을 좀 꺼려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9년대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인식이. 그 인식이. 아이고야. 예. 그래서 이게 뭐 밥 먹는 손 따로 뭐 씻는 손 따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손으로만 사실은 식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고 왼손은 전부 뒤처리하는데 쓰는 아이고, 헷갈리면 손입니다. 큰일 납니다. 예, 그럼 예. 혹시 왼손잡이도 가서 오른손으로 밥 먹어야 돼요? 그거 이제 얘기를 하면 괜찮겠죠. 그런데 제가 인도에 이렇게 살면서 인도가 아무래도 오른손 왼손이 이렇게 구별되다 보니까 네. 왼손잡이를 본 경우가 극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인도에서 예. 나는 왼손잡이니까 왼손으로 손 먹을래 이러면 이제 문화적으로는 아니 엄청. 그리고 사실은 왼손잡이라고 할지라도 네. 음식은 오른손으로 먹는 습관과 훈련을 들이면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먹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굳이 인도에 대해서 막 더러운 얘기하고 안 좋은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그냥 이게 네. 뭐라 해야 되나 그냥 현재의 모습. 그럼요. 예. 네. 그리고 뭐 딱히 나쁘게 이야기하고 네. 나쁜 면만 들추려 이런 의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나 맞습니다. 네.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근데 자꾸 안 좋은 이야기만 하면 좀 그런데 인도 하면은 또 우리가 많이 듣는 국제 뉴스 통해서 많이 듣는 거 네네. 성폭력 문제. 네네네. 그 성희롱이 길거리에서 굉장히 많고 네. 특히 심각한 성폭행 막 이런 것도 좀 벌어지고. 사건 사고들이 있죠. 네. 이거는 그러면 실제 그렇게 심각한 건지 아니면 좀 과다하게 보도가 되는 건지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일단 저는 뭐 제 말씀부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숫자, 네.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나 기관들의 숫자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자, 인도라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의 사회다. 그 남성 중심의 사회의 밑바닥에는 사실 힌두 민족주의가 깔려 있다. 예,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이제 남성 중심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제 그 뭐 도시도 도시지만 지방, 네. 시골로 가면 남성과 여성의 성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심하면 남자 한 1,000명 중에 네. 1,000명 대비 여자의 그 숫자가 750에서 한 8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그러면은 차이가 나요? 이제 남성 숫자 대비해서 네. 뭐 한 20에서 25% 정도 시골 예. 같은 경우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인 그 결혼이 내지는 연애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지난 뭐 5년, 10년 사이에 네. 사실 제가 보더라도 뭐 여러 가지 기사나 뭐 방송에서 다뤄지는 그 인도의 그 성폭력 네. 뭐 실태랄까 사건이랄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이. 그런데 이제 제가 통계를 한번 봤습니다. 그 통계는 무슨 통계를 봤냐면은 유엔의 그 통계가 있어요. 그 통계를 좀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인도의 그 성폭력 그 사고가 심각하다면 이게 이제 제대로 좀 예를 들어서 전 세계 탑 10 국가 네. 성폭력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실제로 숫자를 보면은 탑 10 국가에 그 대부분 뭐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고 넘버원은 보츠와나라는 그 아프리카의 그 국가고요. 넘버 2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넘버 3인데 넘버 2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안쪽에 보면은 여기 레소토라고 그 조그만 나라가 하나 있거든요. 네네. 거기가 넘버 2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탑 10에 인도의 그 레이프 통계, 즉 네. 강간 통계가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건 인구 대비요. 인구 대비로. 숫자. 예, 그렇죠. 인구 대비로 레이시니까 예. 비율이잖아요. 네네네. 인구 대비로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그 순위를 보니까 150여 국 중에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60위권 정도의 그 강간 통계가 잡히더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인도가 보기보다 실제보다 좀 많이 좀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 성폭력 발생 그 비율로 보면 60위권. 네네. 근데 원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절대적인 수로 보면은 더 많이 보이는 것처럼 많이 네. 보도가 되는 것처럼 보도가 되는 느껴지는 것좀 거네요.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성폭력이라기보다는 영어로는 rape statistics니까 그냥 그 강간 통계 우리 말로 표현을 하자면 제일 센 거. 예, 제일 센 거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그 나온 자료입니다. 예. 근데 대표님이 처음에 인도 가신 게 2011년, 지금 2023년. 네. 그러니까 CJ 오쇼핑에서 인도 법인장을 2016년 네. 까지 하셨고 봄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는 지금 이제 CNS 네이처 통해서 그 직접 사업도 현재 네. 사업하고 계시고. 인도지사도 이제 설립을 해서 네. 이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러면 혹시 그 뭐 어떤 인프라 측면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도 그래도 뭐 10년 사이에 좀 더 발전을 하고 있겠죠. 지금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많은 기사, 방송이 인도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는 인도의 인프라가 인도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의 인프라가 안 좋다. 네네네. 고속도로의 비중이 전체 도로 대비 뭐 5%밖에 안 되고 비포장도로도 뭐 40% 정도 내외가 되고 이런 류의 어떤 기사가 많이 실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현재 있는 모디 총리가 네. 2014년서부터 이렇게 집권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로 9년째인데 상당 부분 많이 투자를 했고 어허. 개선을 시켜왔다. 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또 하나 그 우리가 인도의 문화하면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네네. 그 발리우드라고 하는 인도의 영화 산업이지 그쵸. 않습니까? 굉장히 크죠. 얘기들 많이 하죠. 예. 물론 이제 14억 인구가 보는 영화니까 네네. 이른바 발리우드라고도 하는데, 근데 그게 우리식 혹은 영어식대로 표현을 하면 뮤지컬 영화가 대부분이라 하더라고요. 갑자기 밥 먹다가 일어나서 노래하고 춤추고 연애하다가 네네. 갑자기 노래하고 춤추고 네네. 심각한 장면에서 갑자기 또 노래하고 춤추고 등장하고 막.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 인도 영화가 그럼 뮤지컬 영화냐, 예. 그 오리지널 뮤지컬 영화냐고 누가 저한테 여쭤보신다면 지금 우리 저 네. 이대호 대표님처럼 네.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그 왜 저 공부하실 때 이런 거 들어보셨죠? 클리프 노트라고 네. 미국에서 이제 그 스타디 가이드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네. 인도 영화를 이렇게 분석하는 여러 가지 그 기관들이 있는데 클리프 노트에 따르면 이 볼리우드 영화. 근데 왜 그게 왜 볼리우드라는 이름으로 불려질까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그 할리우드 네네네. 말고 무슨 우드하고 불리워지는 영화 산업은 인도의 볼리우드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볼리우드는 사실은 봄베이 플러스 할리우드가 예. 이제 합쳐진 말인데 네. 그럼 봄베이는 뭐냐? 네네네. 제가 살던 그 뭄바이의 옛 이름이 봄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봄베이하고 할리우드가 합쳐서 이제 볼리우드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아까 이제 다시 그 클리프 노트로 돌아가서 그 인도 영화의 특징을 한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상영 시간이 깁니다. 최소한 뭐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의 상영 시간이니까 굉장히 길죠. 예. 거기다가 이제 다채로운 그 시각적인 스타일이 많이 동원되니까 화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녀 말씀하셨던 그 노래와 춤을 하는 그런 장면에서 남녀 주인공과 스태프들이 춤을 추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적인 볼거리가 있다 이거죠. 네. 그다음에 반복적인 플롯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처음에 말씀하셨던 뮤지컬의 그 스타일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춤과 영화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뜬금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영화의 일부분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뮤지컬 영화는 아니지만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 권선징악 즉 해피엔딩으로 대부분의 영화가 많이 끝나거든요. 볼리우드 영화들이. 그게 한 5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컬 영화라고 정의하기는 뭐하지만 그냥 네. 춤과 노래가 자연스럽게 계속 녹아들어 있는. 예. 그리고 권선징악이 특징이고. 특징이고. 그럼 거의 다 해피엔딩이에요. 거의 해피엔딩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확률적으로. 근데 이제 그러면은 왜 그 인도 사람들이 그 영화에 볼리우드 영화에 그렇게 춤과 노래가 많이 등장을 하냐. 그렇죠. 제가 이제 한 4년 반 이렇게 그 거주를 했잖아요. 인도에. 보면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인도의 공휴일이 공식적으로 잡혀 있는 건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공휴일이요? 공휴일, 국경일. 주말 빼고. 예, 주말 빼고 국경일이. 국경일이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독립기념일. 네네네. 독립기념이 우리는 45년 8월 15일인데 걔네들은 2년이 늦은 47년 8월 15일이거든요. 8월 15일이 독립기념일. 그리고 리퍼블릭 데이라고 그래갖고 공화국의 날. 그게 1월 26일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간디의 탄생일이 있어요. 그게 10월 2일이거든요. 네. 그럼 요 독립기념일, 공화국의 날, 간디 탄생일 빼고는 공식적인 국경일이 없어요. 나머지는 그럼 국경일이 뭐냐?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그 힌두교면 힌두교, 이슬람교면 이슬람교, 기독교면 기독교 그런 어떤 종교적인 연관 하에 각 주마다 이제 그 공휴일이 이렇게 세팅되는데 결론 정신없이 많이 놉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 논다 싶을 정도로 제가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놀아요. 근데 아니 그 공식적인 놀면서 빨간 날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 주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이 많아서 그런 것들에 그 공휴일마다 춤과 노래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있던 2012년에도 그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이 예. 어마어마하게 그
틀어지고, 예, 그 다음에 불리워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지나치게 굉장히 공휴일이 많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저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공식적인 공휴일은 3개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춤과 노래를 이제 즐기는 흥이 있는 문화는 맞습니다. 근데 현지에서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직원들 이식해야 되는데 계속 쉬고 힘들죠. 거기다가 아까 뭐 대기 오염, 수질 오염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공휴일에 대부분 불꽃놀이도 하고 네네네. 폭죽 터트리거든요. 그러면은 정신이 없는 거죠. 길은 혼잡하고 사람은 많지, 차들은 빵빵거리지, 차선 구분 없이 다니는데 무슨 공휴일이다, A 공휴일이다, B 공휴일이다. 놀고 춤추고 폭죽 틀어놓고 하면은 터뜨리고. 예, 음악 틀어놓고 정신 없습니다. 네. 이야.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또 네. 그렇게 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뭔가 네. 소비 측면에서 우리가 좀 잘 활용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런 어떤 긍정적인 것도 있죠. 네. 또 우리가 인도 하면은 인도에서는 영어를 쓰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네네. 네. 이게 제2 모국어라고 해야 되나요? 부공용어라고 네. 표현을 하던데 네네. 근데 인도에서 영어를 쓰는 건 예전에 영국 식민지 네. 예, 그 영향이 좀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있죠. 그거 말고도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있죠. 예를 들어서 일단 영국 식민지로 한 200여 년을 네. 인도가 보냈지만 지금 현재 한 가지 짧게 질문을 드려보자면 네. 인도의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국어가 한글이잖아요. 예, 우리말. 인도에 국어가 있을까요? 있죠. 인도의 국어. 예, 있겠죠? 인도의 국어. 없나요? 그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질문하실 때 이제 공용어라는 네, 공용어.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그 인도의 공식적인 공용어, 공통으로 쓰는 언어가 네. 힌두어를 포함해서 22개가 있거든요. 힌두어를 포함해서 22개요? 22개. 그런데 언어가요? 공식적으로 이제 쓰이는 공용어가 22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힌디어가 제일 많이 씁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그 힌두어도 10명 중에 4명만 쓴다. 즉 4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60%는 이제 힌두어를 안 쓰는 인구인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쓴 제1의 언어도 40%밖에 모르는. 그렇죠. 그 힌두어 가지고 딴 데 가서 말하면 사람들 외국어로 알아듣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힌두어를 쓰는 그 북인도 사람이 네. 저쪽 남쪽에 타밀나두나 첸나이나 그런 쪽에 가가지고서 이제 힌두어로 말을 하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고 그다음에 그 철자도 그 캐릭터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던 그 영어의 어떤 그 소용, 즉 쓰임새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결국은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공용어다, 부공용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인도 사람들끼리는 22개의 그 언어보다는 영어가 네. 더 편할 수도 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북부 사람, 남부 사람 만났을 때 말 안 네. 통하면 그냥 영어로 하는. 말 안 통하면 영어로 해야죠. 예. 근데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거의 다 영어를 잘 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그 영어를 쓰는 인도 사람들의 숫자는 약 1억 7천만 명 정도 된다. 그것도 네. 많은 건 아니네요. 많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물론 절대수로는 많습니다만. 네, 절대수로는 1억 7천만 명이니까 예. 어마어마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도시 내지는 1, 2선 도시에 사는 거죠. 영어 쓰는 친구들이. 그래서 14억 중에 1.7억. 네네. 그게 이제 이렇습니다. 2011 우리나라처럼 그 인구 센서스를 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인구 센서스를 인도에서도 하는데 인구조사. 예, 인구 조사를 하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것이 2011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011년인데 매 10년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021년에 해야 되는데 2021년에 팬데믹, 예,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2011년도 통계를 보면 그나마
인도에서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숫자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통계 지표들이 나오는데 그때 네. 전체 인구의 11%였었으니까 그걸 갖다가 역산을 해서 지금 현재 인구의 계산을 해보면은 한 1억 7천만 명 정도 나오는 것이 예상된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내가 인도에 진출한다, 사업을 한다, 아니면 공부하러 간다, 여행 간다 할 때 뭐 인도 언어를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네요. 그렇죠. 영어 열심히 해서 예. 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이제 영어도 영어지만 우리 그 한국 사람들도 외국인이 뭐 미국인이든 뭐 어디 영국인이든 뭐 스페인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우리나라에 와서 예. 거주하는데 한국말로 해주면 되게 반갑고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 하면 도시나 1선 도시, 2선 도시에서 생활하는 데는 불편이 없다. 없고. 큰 불편 없다. 하지만 인도 말을 해주면 좋아한다. 네. 혹시 그러면 대표님은 그 22개 인도 언어 중에 네. 하실 수 있는 언어가 혹시? 힌디어를 아주 쬐끔합니다. 네. 나머지 21개 언어는 못하죠. 너무 어려운 질문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하기 곤란한. 네. 근데 그거는 뭐 네. 배워놔봐야 솔직히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써먹을지도 모르는 거고. 모르기 때문에 좀 난망하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요걸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 경제적인 측면, 인도의 경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시죠. 네. 사실 우리가 경제 혹은 투자 측면 이런 측면을 우리가 또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측면도 먼저 여쭤봤던 거고요. 근데 지금 인도가 명목 GDP, 네. 국내 총 생산을 명목으로 따져봤을 때는 세계 5위 수준. 네, 맞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약 한 IMF 기준으로 한 3.5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이걸 다 어디서 만들어내는 건지, 어떤 산업인지, 그 인도 경제 저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발달된 게? 저력이라는 게 아까 총인구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을 넘어섰잖아요. 예. 총인구가 약 한 14억 3천만 명이 되니까 네. 그게 뭐 어마어마한 데다가 이제 조금 좀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중요하거든요. 생산 가능 인구. 그죠? 생산 가능 인구는 보통 보면 15세에서 한 64세까지의 인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인도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2014년서부터 벌써 거의 한 9년 전이잖아요. 네. 14년서부터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그 인구의 구조가 굉장히 젊습니다. 거의 평균 연령이 28세. 와. 그러면은 평균 연령이 28세. 네네. 와. 우리나라는 40세가 넘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43세인가 4세로 제가 알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10살이 많은 38세거든요. 네. 평균 연령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인구 배당 효과를 본격적으로 앞으로 누리게 될 것 같아요. 인구 배당 효과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제 인구의 그 피라미드가 아니라 약간의 그 항아리 구조가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아까 생산 가능 인구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돈을 버는 인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늘어나면서 위에 그 부양을 해야 될 노령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고 그다음에 밑에도 항아리가 되면서 밑에도 이제 새로 태어나는 그 어린애 깐난쟁이들이 좀 적어지면서는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그것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인구 배당 효과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인구 배당 효과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누리는 시기가 이제 도래를 한 거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국가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려면 중산층의 존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네. 그 중산층이 BCG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은 2억 명 플러스 알파 2025년에 한 5.5억 명 정도가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달러 텀으로 보면은 약 한 7,800불에서
한 38,000불 정도 되는 가구당 소득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산층이 이제 커지는데 자, 총인구, 생산 가능 인구, 젊은 인구 구조, 그다음에 늘어나는 중산층 이런 것들이 결국 거대한 그 시장하고 이제 구매력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아까 저력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덧붙인다면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동안에 보면 2020년만 빼고 2020년은 굉장히 극단치가 나오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그때 마이너스 7.3%, 중국도 2.3%,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아마 플러스 성장을 중국이 했을 텐데 네. 인도가 이제 마이너스 7.3% 성장했는데 2014년서부터 2022년까지 2020년만 수치를 빼고 본다면 평균 경제 성장률이 한 7.1%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중국은 얼마를 했냐? 한 6.5% 정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 한 9년 정도 그 기간 동안 보면 더 빨리 성장을 한 거죠. 이야. 거기다가 이제 아까 그 평균 연령도 뭐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인도의 그 본격적인 저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목 GDP는 세계 5위 수준인데. 그렇죠. 근데 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걸 나누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1인당 GDP는 2,400달러.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2,400달러면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고. 네네. 이렇게 나눠보면 참 얼마 없어 보이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2,400달러, 요새 이제 올해 IMF 기준으로는 한 2,600달러라고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네. 여하튼 간에 중국하고 그것도 비교를 해보면 중국의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아하. 그래갖고 여유가 이렇게 많은 그런, 쓸 돈이, 가처분 소득이 여유가 있는 구조는 사실은 아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산층의 숫자가 빠르게 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해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산층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좀 신 대표님은 거기서 현지 사업을 이제 무역업을 하시니까 네네네. 그들의 구매력, 네네. 소비 여력, 소비 수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한 중요하죠. 어느 정도나 돼요? 그게 이제 아까 뭐 1인당 2,400불 정도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실제 구매력은 보통 보면 PPP라고 해서 네. Purchasing Power Parity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1인당 그 구매 1인당 GDP에 곱하기 3.5 내지 한 4배 정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구매력 기준에서는 한 9,000불 정도가 1인당 쓸 수 있게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체감상 이야기하기에 조금 뭐 가전제품을 많이 사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고. 네. 그때 예전에 CJ 오쇼핑에 계실 때도 우리는 이제 그 뭐라 합니까 그 빨래 건조기를 쓰고 있는데 거기는 빨래 건조대를 쓰고 그때 네. 그거 되게 많이 파셨다고 네네. 하는데. 그게 뭐 한 1년에 10만 개씩 팔았죠. 와. 네,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면은 아직은 소비 수준도 한 그 정도에서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 수준으로 보면 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인도하면 전통적으로 신분제 사회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2023년 네. 참 21세기가 된 지도 23년이 지났는데 네네. 지금의 사회는 어때요? 그 신분제라는 잔재가 남은 건지 아니면 현재도 그냥 그게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건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이 맞다. 그래서 여러 그 기사에 보니까 잘못된 정보가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신분제는 예. 카스트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쵸, 전통적으로 피라미드처럼 맨날 그려져 그렇죠. 있는 거. 뭐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웠던 뭐 브라만, 크샤트리아 그리고 상인 계급이 바이샤 그다음에 노예 계급이 이제 천민 계급이 이제 수드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 카스트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신분이 이제 불가촉 천민. 이제 걔네들 말로는 인도 말로는 피라미드 밑에 표시도 안 되는 계급들이 표시도 안 되는 계급들이 그 밑에 더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인도 말로 이제 달리트 내지는 뭐 하리잔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저 계급도 있는데 이런 어떤 신분제, 즉 카스트 같은 경우에는 쭉 이어져 내려왔고요.
네네네. 한 번도 없어져 본 적이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도 같은 경우에 저는 뭄바이라는 대도시에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대도시가 크게는 한 8개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대도시나 그 뭐 2선 도시 정도에서 근무를 하면서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카스트 신분제의 어떤 적나라한 그런 영향, 여파 이런 걸 볼 수 있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고요. 겉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어떨 때 보이냐면 이제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을 할 때. 그 이제 겉으로 보면 이렇게 그 카스트 신분제가 뭐 불가촉 천민까지 포함해 갖고 이제 5개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네.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하나하나의 그 카스트마다도 예를 들어서 바이샤면 바이샤, 크샤트리하면 크샤트리 내에서도 다 이렇게 커뮤니티가 조금씩 이렇게 그 소그룹으로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할 때는 그 카스트를 따지죠. 상대방의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사실은 기록을 보면 그러니까 중매 결혼이 연애 결혼 말고 중매 결혼이 전체 한 85% 90%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막상 중매 결혼이 더 속 편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그 당사자와 당사자가 연애를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오히려 집안과 집안이 만나는 의미가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염두에 두고 봤을 때는 훨씬 큰 거죠. 그런데 네네. 뭐 로미오와 줄리엣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신분제 사회를 뛰어넘어서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듯이 네. 신분제가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젊은 남녀 간의 사랑이 있어서 신분제를 뛰어넘고 막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런 있을 거 경우가 아니에요. 있었죠. 예. 어때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이 그 많지가 않은데 네. 그 대개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해피엔딩이 아니라 불행하게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결국은 그 신분제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네. 그런 것들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예가 왕왕 있었습니다. 근데 비극. 그렇죠. 비극이 더 비극이요? 많죠. 네. 일단 축복을 받는 결혼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망가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도망가거나 예. 아니면 거기서 중지하고 다시 새 삶을 찾거나 그렇게 해야 결국은 되는 이제 거죠. 뭐 부모나 집안에서 헤어지도록 만들고. 그렇죠.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인도 부자들은 또 이게 레벨이 엄청 다르더라고요. 규모도 그렇고 워낙 그 14억 인구 대국이다 네네. 보니까 네네. 인도의 부자는 또 한국의 부자는 또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막 럭셔리고 말도 못할 정도로 부자입니다. 부자들은. 그 정도로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극심하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극심합니다. 네. 인도의 어떤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낙후된 이미지 이게 그래도 10년 전이랑 비교해 보실 때 좀 네네.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체감이 되시는지 아니면 좀 더디다고 느껴지세요? 얼마 전에 이제 잘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얼마 전에 그 유엔에서 나온 그 통계가 있습니다. 유엔에 이제 네. 빈곤 통계라 그래갖고 MPI 지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멀티 디멘셔널 퍼버티 인덱스라고 MPI 지수가 유엔에서 나오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알고 계시는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같이 이제 조사를 해갖고 빈곤층에 관련된 전 세계 통계를 갖다 이렇게 집계를 해봤더니 네. 인도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빈곤층이 급격히 감소를 아주 많이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2005년, 2006년에 전체 그 빈곤층의 숫자가 한 6억 한 4,500만 명 정도. 잠시만요. 그게 빈곤층의 숫자가 6억 4,500만 명.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인도 인구로 보면 한 55% 정도 차지하는 거죠. 빈곤층만 6억 4,500만 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2021년, 2020년, 21년에 보니까 한 2억 3천만 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더하기 빼기 하면 한 4억 1,500만 명 정도의 빈곤층이 없어졌다. 감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년 사이에. 네. 그래서 적어도 이 빈곤층 문제를 지난 15년 사이에 인도가
성공적으로 관리를 해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빈곤층 2억 3천만 명 중에서 지난번에 그 성공예감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절대 빈곤, 극심한 빈곤층의 숫자가 한 6천만 명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2억 3천만 명 남아있는 빈곤층 중에서 극심한 빈곤층이 한 6천만 명이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럼 극심한 빈곤층이 뭐냐? 유엔의 정의를 따르면 하루에 1.9불 이하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절대 빈곤층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2,500원 정도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게 인도에서 6천만 명. 아직도. 예. 하지만 그 이전에는 훨씬 많았다고. 예, 그래도 좀 나아지고는 있네요. 많이 나아졌죠. 예, 많이 나아졌습니다. 현지에서 느끼시는 그 빈부격차? 굉장히 심합니다. 어느 정도? 굉장히 심합니다. 부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고요. 예. 가난한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2억 3천만 명 정도는 빈곤층이다, 가난하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리도 하루를 2,500원 정도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건 이제 극빈층. 극빈층. 네. 극빈층. 그게 한 6천만 명 정도 되는. 네네. 근데 그 인도의 부자들은 뭘로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 그냥 신문제 사회니까 그 조상 대대로 뭐 물려받은 것들 막 이런 걸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신분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카스트가 빈부 격차에 그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정비례 한다고는 볼 수가 없겠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재벌이 있듯이 인도에도 재벌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재벌들이 나름대로 그 열심히 그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 우리나라 정부가 재벌들에게 여러 가지 세제상의 혜택이라든지 정책상의 그 혜택이라든지 준 것처럼 인도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어떤 것들이 그 너무 짧은 순간에 빨리 일어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극심해졌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도도 뭔가 좀 고속 성장을 위해서. 네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그런 했던 것처럼. 네네. 그리고 근데 인도 재벌은 또 이게 물론 다 뭐 전부 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레벨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까 다르죠. 초반에 아다니 그룹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네. 아다니 그룹보다 더 큰 게 안바니. 원래는 아다니 그룹이 작년 초에 기사가 나왔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릴라이언스 그룹의 그 무케시 안바니보다도 순위가 더 앞섰었거든요. 근데 바뀐 거예요. 요번 그 1월 달에 힌덴버그 보고서가 나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78조 원의 그 자산 가치가 깎였거든요. 그 바람에 이제 순위가 뒤로 밀렸고요. 근데 릴라이언스의 그 무케시 안바니는 인도의 타타그룹하고 더불어서 인도를 대표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삼성그룹 같은 데인데, 뭐 전형적인 그 얘가 뭐 안틸라 그 빌딩이라고 해서 제가 있던 뭄바이에 무케시 안바니가 실제 살고 있는 그 거주 그 빌딩이 실제 높이는 27층인데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그게 이제 층고가 높기 때문에 한 60층 정도 되는 그런 그 높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그 헬기 이착륙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개인 집이죠. 개인 집이죠. 개인 집인데 한국 아파트로는 60층 높이. 60층 높이. 헬기 착륙장이 3개가 있고. 3개가 있고. 예, 강진을 진도 8까지 견딜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실제 한 600명 정도를 상회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뭄바이에 살았으니까 거기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직원이 600명 있다라는 거는 그 직원들이 뭘 만들어내고 이게 아니라 서빙하는 친구들, 관리하는 친구들, 가문, 가족들, 그 사람들 뭐 먹여 살리고 청소해주고 그렇죠. 서빙하고 이런 직원이 600명. 맞습니다. 부럽네요. 야. 저도 많이 부럽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 건물이 그랬죠. 사진으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택으로 꼽힌다 하더라고요. 거의 2조 원에 육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집 하나가. 집 하나가. 근데 빌딩 집이라기보다는 빌딩을 지어서
수직으로 자기네 가족들 살고 있는. 그렇죠. 실제로 가보시면은 빌딩입니다. 높은 빌딩으로. 그 주변 지나가면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어요? 구경할 수가 있는데 가까이 접근하면 가까이 접근 제지당하고. 못하게 이렇게 제지를 하더라고요. 경호원들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밖에서 보고 뭐 관광 코스기도 해요? 막 이렇게. 관광 코스가 되죠. 왜냐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그 부자의 예. 그 빌딩 집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구경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집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갖고 네. 무케시 한번이한테 한번 전화를 걸려다가 네.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네네. 못했죠. 그래도 한국의 CJ에서 네. 계열사 법인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 만나기 쉽지 않겠죠. 인도의 삼성인데. 네네, 그렇죠. 근데 네. 재산 규모로 보면은 이재용 회장보다 훨씬 더 많은 거 아니에요? 훨씬 많습니다. 이재용 그 회장이 아마 전 세계 순위가 200위권 바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안 되네. 얼마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무케시 안바니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블룸버그 그 억만장자 지수로 예. 보면 전 세계 한 8등 정도 되더라고요. 8위. 와. 네, 순자산이 한 104조, 105조 이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순자산. 야, 세계 net 8등. worth. 예. 세계 8등. 네네. 네. 전 세계 근데 8등. 그 릴라이언스 그룹이라고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통신 우리로 따지면 통신 재벌 그런 원래는, 인프라를 많이 갖고 네. 있는 회사라더라고요. 그렇죠. 원래는 그 중화학 그 공업 그다음에 인프라 베이스의 그 사업으로 컸다가 지난 2016년도 9월부터 예. 뭘 했냐면 이제 통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통신 사업을 시작을 그 했는데 아니 이게 갑자기 매 1년마다 네. 1억 명씩 그 가입자가 는 거예요. 1년에 1억 명. 1년에 1억 명 가입자가. 네네네. 그래가지고서 모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예. 근데 현재는 어떻게 됐냐? 그래서 4억 한 2천만 명 내지 4억 3천만 명 정도의 가입자가 있는데 이제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결국은 그 향후에 그쵸. 그 가입자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마어마한 이제 자산이 되는 거죠. 예. 중화학에다가 통신. 네. 우리로 따지면 딱 SK그룹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야, 근데 또 거기는 14억 인구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통신도 1년에 1억 명씩이 가입자가 있고. 네네, 그렇죠. 야, 역시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인구가 많으면 내수 기업도 글로벌 기업처럼 네. 덩치가 커질 수 있는 그렇게 거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게 인도는 특히 IT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되는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수준이나 이런 게 어때요? IT하고 소프트웨어 그 강국이거든요. 네.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강국 넘버 2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그 IT 강국이라는 의미는 조금 좀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T 강국 할 때 우리나라는 하드웨어의 강국이잖아요. 그쵸. 근데 반도체부터. 인도는 하드웨어의 강국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강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고, 이런 어떤 그 IT하고 소프트웨어가 인도 전체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7.4% 정도 되거든요. 예. 인도는 사실은 제조업이 특히 그 중국이나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좀 덜 발달한 건 사실이거든요.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인도 GDP의 구성을 이제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하고 이렇게 보면 제조업이 한 54% 정도, 그 서비스업이 한 54% 정도 차지하고요. 네, 네. 제조업은 16% 조금 위. 그 다음에 이제 농업도 한 16% 조금 위. 근데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로는 한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아직도 인도는 사실은 농업 베이스의 국가다라고
불수가 있는 거거든. 네. 불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IT 소프트웨어가 전체 네. GDP에서 차지하는 것이 비중이 한 7.4%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에 들어가는 그런 비중이 네. 그래서 그래도 전체 GDP의 3.5조 달러의 7.4%면은 굉장히 큰 규모로 보시면 되겠죠. 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인데 네. 그 사실 뭐 많은 그 기사를 통해서 접하시겠습니다만 미국 실리콘밸리의 쟁쟁한 빅테크 기업들의 CEO가 네네. 인도계 많죠. 사람들이 많죠. 많죠. 그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네. 대표적이고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네. IBM도 아르빈드 크리슈나 크리슈나. 네. 그다음에 어도비 네. 우리 포토샵 그 프리미어 쓰고 있는 네. 산터누 너라얀 나라얀. 네. 나라얀인가요? 네, 나라얀. 아, 네. 발음이 어려워서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와 인도계가 네. 실리콘밸리 빅테크를 꽉 잡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 배경이 뭘까요? 뭐 인도에 뭐 이렇게 컴퓨터 학원이 어릴 적부터 잘 돼 있었던 건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일단 제가 뭐 분석 기사들이 이렇게 쭉쭉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는 거를 뭐 한 4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거든요. 아, 기본적으로 그 인도계의 비중이 실리콘밸리의 전체 3분의 1 정도 된다는 얘기는 여러 군데서 이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배경에는 그 의사소통이 비교적 영어를 하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그게 기본이네요. 자유롭다 그렇게 생각하신 유창한 영어가 한 가지가 그 있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인도에서 그 영의 개념을 처음 그 했고 발견을 했고 그 다음에 또 19단을 외우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러면서 숫자 0 네 하고 숫자 0하고 19단 9구단이 아니라 19단이 19단.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 곱하기 17은 얼마냐 우리는 계산기. 98, 72 계산기 두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도 애들은 19단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나와요? 바로 나오죠. 네, 바로 저 나오죠. 그 해볼라 해도 안 되는데 그거. 근데 이제 그런 저변에 깔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자라면서는 대학교에 가고는 보통 보면은 컴퓨터 공학이나 예. 엔지니어링을 전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런 어떤 공학이나 컴퓨터 공학이나 엔지니어링 전공하는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어도비의 그 산타나 나라얀. 그 나라얀이나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사티아 나델라나 네네네. 순달 피차이 구글 같은 예.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어디서 영입이 막 돼갖고 CEO가 된 게 아니라 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 다음에 어도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 근무를 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내부 출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CEO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그 MS의 또 구글의 어도비에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인 근속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성실함과 끈기를 보여준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은 막 자주 이직하고 이럴 네네. 때 그냥 인도계 사람들은 개발자부터 해서 팀장 올라가고 10년, 15년, 20년 네. 이렇게 근속을 갖다가 끈기 있게 성실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인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가 무지하게 다양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인종도 사실 다양하고 종교도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다원화된 사회에서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경쟁 환경 아니겠습니까? 네. 먹고 살아야 되고 이 경쟁에서 이겨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다원화된 사회 그리고 환경에로부터 오는 어떤 어댑테이션의 능력, 적응의 능력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약간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DNA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꼽는다면 그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회사들이 전부 미국의 그 빅테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1960년대 중후반서부터 이민 정책이 미국에서 바뀝니다. 그래갖고 이런 그 고학력의 그 특히 이제 공학 쪽에 엔지니어링 쪽에 네. 전공했던 친구들을 이민자를
어떤 그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그 미국이 받아들였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뭐 소프트웨어 개발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영어도 잘하고 네. 성실하고 장기 근속하고 끈기 있고 끈기 있고 또 18 곱하기 17 하면 바로 나오고 네. 19단 외우고 네. 그다음에 다양한 환경에 적응력이 높고 네. 또 우리 저희 학부모님들이 이거 보시고 얘들아 일로 와봐 19단을 외워보자. 사실 저도 좀 가르치려고 그러다가 그러셨어요?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네, 쉽지 않죠. 그리고 인도 공과대 IIT 네네. 이 학교가 엄청나게 명문이라면서요. IIT가 이제 독립 후에 예. 인도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네루 총리가 초대 네. 총리잖아요. 네. 그 네루 총리가 이제 설립을 하기 시작했던 그러니까 인디언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인도 공과대가 거기서부터 이제 유래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IIT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 IIT의 그 학생들이 우스갯소리로 뭐 MIT에 떨어지면 IIT에 떨어지면 MIT 간다 이런 그 얘기가 그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을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럴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MIT 있냐면 그까이 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이야. 있고 그다음에 그 라자스탄이라는 북서쪽에 그 주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코타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네네. 그 코타라는 도시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학원 도시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공시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데가 노량진이잖아요. 네네네. 도시 전체가 학원이다. 그래서 거기에 한 20만 명이 몰려서 학원 공부를 하면서 IIT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학원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갖고 웬만한 거기도 사교육이 막 인도 그 중류층 가정의 그 1년 생활비의 반 정도를 그 학원비로 드릴 정도로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와. 그래갖고 IIT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배경으로 해갖고 우리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 언제 나왔죠? 벌써 한 2년 됐나요? 1년 반 됐나? 오징어 게임이 한 뭐 1년 반, 2년 됐죠. 예, 근데 예, 이제 그때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모든 나라는 아니고 네. 대부분 1등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에 올라가면서.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 인도에서 유일하게 오징어 게임보다 앞섰던 그 넷플릭스의 드라마가 코타 팩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자스탄 코타라는 그 학원 도시의 그 스토리를 드라마로 엮어서 내보낸 게 코타 팩토리예요. 아, 넷플릭스.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징어 게임보다 앞섰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럴 정도로 IIT 들어가기가 이렇게 열기가 높습니다. 네. 힘들고. 인도 공과대가 괜히 명문이 아니고 진짜 도시 전체가 학원일 정도로 IIT에 보내기 위해서 교육열을 그냥 쏟아붓는 거고.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데가 있으니까 그 정도 발전을 하는 건데 또 사실 그 현실적으로는 거기 들어가기가 정말 빡센 어렵죠. 거고 조기 교육 19단 괜히 외우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예. 또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당장 테슬라도 그렇고 네. 삼성 뭐 현대차도 그렇고 네. 인도 진출을 엄청나게 준비하고 네네. 실질적으로 뭐 책 제목도 코끼리에 올라타란데 네. 코끼리에 올라타려고 기업들이 막 몰려가더라고요.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인구나 성장 속도나 네.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그냥 인도 시장이 이제는 메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네. 이 시장을 간과할 수가 없는 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이렇게 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질문을 제가 이렇게 많이 봤는데 인도가 지금 현재 중국을 대체할 수 있냐 없냐. 아, 네. 당분간 대체할 수가 없죠. 그거는 아직은 차이가 좀 답이 나니까. 답이 명확합니다.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볼 때 5년, 10년 후에는 어찌 될지 모른다. 거의 뭐 한 10년쯤 후에는 제가 보는 인도 경제는 중국 경제에 버금갈 만큼의 그 캐패시티를 가질 것이다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이제 그 GDP 전 세계 5위 말씀을 하셨지만 앞에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 뭐 한 25조 달러,
중국이 18조 달러, 그다음에 저쪽 그 일본 같은 경우가 4.3조 달러, 그다음에 독일 바로 앞에 있는 독일 한 4조 달러 정도 되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늦어도 뭐 2030년이면은 전 세계 GDP 3위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빠르면 2027년, 늦어도 2028년이면 제가 볼 때는 인도 경제가 GDP 넘버 3가 되는 날이 온다.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아까 이제 뭐 총인구, 생산 가능 인구, 젊은 인구, 그다음에 뭐 중산층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거대한 매력적인 시장으로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빠르게 그나마 지금도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가 요새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중 패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몇 년 전서부터 이제 전 세계 공급망 GVC가 재편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제 재편되고 있는 그 와중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차이나 플러스 원입니다. 그거는 뭐 이해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는 딴 게 아니라 내가 그 미국의 회사다 아니면 네덜란드의 회사인데 중국에 공장이 있으면 중국의 공장을 두고 추가로 뭐 인도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태국에 공장을 더 두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차이나 플러스 원. 왜? 다변화를 해야 되니까. 미중의 패권 다툼 속에서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차이나 플러스 원을 통해서 결국 그 리스크를 이렇게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GVC가 재편되고 그다음에 그 차이나 플러스 원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서 자, 그럼 어떤 데가 좋은데 하고 후보지들을 물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니까 인도가 굉장히 강력한 그 어떤 후보지로 떠오르는 거죠. 왜? 상대적으로 이제 저임금입니다. 네네. 지금 그 OECD 2021년 자료를 보면요. 그 인도의 그 정규직의 그 임금이 한 2,000달러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반면 중국 같은 경우에 한 14,000불을 넘어가요. 14,000달러를 넘어가니까 확실하고 분명하게 상대적인 저임금의 이점이 사실은 좀 있고요. 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그 아까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걸 이제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 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영어를 사용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인도 친구들이 접근성이 좀 쉬워지는 그쵸. 그런 효과도 있죠. 또 하나 지금 인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어떤 전 세계 GVC 그다음에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는 맥락에서 봤을 때 지난 2019년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뭘 했냐면은 PLI라고 해갖고 그 생산 연계 인센티브를 갖다가 인도 정부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면은 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작업을 갖다가 뭐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해왔어요. 기업들에게. 그래서 계약을 인도 정부하고 체결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너희가 얘기한 그 투자, 그 다음에 그 늘어난 그 생산 그 세일즈가 자기네들 조건에 부합하면 우리가 4 내지 한 6% 정도의 인센티브를 줄게. 세일즈에 그 근거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인도 정부가. 근데 물론 그게 아주 커다란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런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되어 왔고 최근에는 이제 기사를 보셨겠지만 인도 정부가 부쩍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산업을 확충해야 되겠다. 그렇죠. 본격적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확정된 것이 100억 불. 자, 그럼 100억 불이면 한 13조 원 정도 되잖아요. 인도 정부에서만 주는 게요? 인도 정부에서만 주는 게. 그런데 그것은 이제 확정된 것이고요. 최근에 나오는 뭐 그 TOI 그러니까 타임스 오브 인디아나 뭐 비즈니스 익스프레스나 그런 인도발 기사들을 보면 300억 불까지 그 인센티브가 반도체만 주는 인센티브가 300억 불까지 한 40조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쪽에도 일단 얘기되는 것만 뭐 한 우리 돈으로 3.4조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서 심지어는 뭐 그 나중에 이제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LG 엔솔 같은 데도 네. 자 그럼 이참에 우리가 인도에다 배터리 공장 하나 세워볼까 하는 그런 얘기가 왔다 갔다. 논의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있고 그렇죠. 거기에 고성장하고 있고 그렇죠. 제조업 임금 굉장히 싸고 네. 근데 또 정부가 인센티브 보조금까지도 막 주고 지급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제 혜택도 주고 있고 부여하고 있고 또 영어도 그렇죠. 통하고 영어도 안 갈 통하고. 이유가 없네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인도를 체제를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네. 전 세계 최대 그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인도요? 인도를. 예. 지금 유권자가 한 9억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대가. 그래,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 수가 9억 명이 넘기 때문에 실제로 최대 민주주의 국가가 맞죠. 근데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좀 쉬워지니까 중국은 사회주의 내지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인데 네. 거기서 요즘 요 몇 년 새 보여지는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면 사실은 뭐 공동부유라든지 최근에 뭐 반간첩법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러니까 나쁘게 보기 시작하면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내가 과연 저기서 기업 활동을 갖다가 원활하게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위험하죠. 없는 네. 그런 상황들이 이제 그렇죠. 나오고 있는 거죠. 리스크가 너무 크죠. 거기다가 지난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윈 회장을 보거나 아니면 텐센트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야 이거 정말 만만치 않다. 잘못했다가는 잘못했다가는 훅 간다. 예. 진짜 한 방에 훅 간다. 그쵸.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의 어떤 친기업 환경이라는 것이 네.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낫다. 원활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도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 기업들은 계속 꼴밤 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정책적으로 제한을 인도가 중국 기업을요. 예, 제한을 많이 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것도 사실은 최대 민주주의 국가가 인도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그 인도가 조금 좀 뭐라 그럴까 힌두 민족주의 기반의 예. 굉장히 좀 그 통제적인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봐야 될 필요는 항상 잊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 좋아 이거는 그건 아니고 아니죠. 그래도 항상 네.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아니죠. 것도 있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도 미국이 이제 인도랑 좀 되게 더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얼마 전에도 모디 총리가 미국의 국빈 방문. 자격으로 네. 방문을 했었고 그게 거의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처음은 아니고요. 예, 아니다. 두 번째 방문을 했거든요. 네. 모디 총리로서는 처음이죠. 9년째 집권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모디 총리를 미국 정부에서 좀 경계하던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인권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2005년 예를 들어서 2005년에는요. 예. 모디 총리의 비자 발급을 거절을 했습니다. 미국이. 미국이. 네. 그래서 미국 방문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오지 말라고. 예, 오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몇 건의 그 종교 예. 관련된 분쟁이 힌두교하고 이슬람교 사이에 있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2002년에도 그 열차 그 방화 사건이 있었었는데 구자라트에서 그때 모디 총리가 사실은 구자라트의 주 총리를 할 때였었거든요. 네. 근데 주 총리가 되면 좀 밸런싱한 입장에서 좀 이렇게 잘 그 심판을 봐야 되는데 네. 이슬람교가 그때 그 1,000명 이상 이렇게 목숨을 잃었거든요. 예. 열차 방화 사건에서. 근데 그때 중립적인 위치를 견지하지 못하고 방관했다.
그런 그 얘기가 있었고, 약간 힌두 쪽으로. 예, 힌두 쪽으로. 그 바람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 우리가 조사해봐도 일면 타당성이 있어. 그래서 모디의 비자가 제대로 안 나왔던 거죠. 근데 그 한 8년 후에는 네, 이제는 국빈 방문을 미국이 이제 초청을 한 거죠. 국빈으로. 그렇죠. 그거는 그야말로 인도의 위상이 그만큼 달라졌다라는 얘기고, 네네네네. 또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G2국가 저희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네, 저기 코끼리만한 나라가 있네. 그러니까 인도랑 더 친하게 지내야겠다. 네. 사실 그렇게 굴러가는 거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수순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빈 방문을 했을 때도요. 상하원 합동연설을 예. 모디가 이제 했던 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징성이 있는 건데 상하원 합동연설을 갖다가 그 2번에 걸쳐서 했던 거는 모디가 마치 윈스턴 처칠,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나 넬슨 만델라급의 이렇게 대우를 받은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환대를 받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만큼 인도가 중요한 거고. 네. 근데 인도가 과거에 외교 정책으로 봤을 때, 네네. 물론 이제 땅덩어리 크 인구도 많은 나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뭔가 네. 자기네가 중심을 잡는 외교 이렇게 해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미국하고 더 가까이 지내려는 이런 걸까요? 꼭 그렇게 보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독립 후에 47년 독립 후에 1947년 독립 후에 초대 그 네루 수상 이후부터 계속 견제해 왔던 어떤 주의랄까요, 이즘이랄까요, 그런 거는 비동맹 다자주의를 이렇게 채택해 왔거든요. 네. 어느 쪽 편에도 들지 그렇죠. 않는다. 네. 그래서 전략적인 자율성을 우리는 추구한다. 그게 인도의 공식적인 어떤 스탠스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이 1991년부터 아니야. 이제 우린 이거를 이것도 이거지만 보다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해서 시장 경제 체제로 돌아야지 하면서 이렇게 왔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동맹 다자주의라는 어떤 스탠스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서도 네.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 이 대표님 말씀처럼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하고 나는 열심히 지금 몇 년 동안 싸우고 있고 패권 다툼을 하고 있고 기술 경쟁하고 있는 와중에서 어떻게 아주 강력한 내 편으로 만들 어떤 동지가 필요한데 누가 없을까 하고 보니까 인도가 중국하고 열심히 그동안에 싸워왔거든요. 인도가 중국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죠. 뭐 많이 국경에서 안 좀 좋죠. 막 다툼도 있었고. 국경이 전체적으로 한 3,500km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맞대고 공유를 있는, 하고 맞대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하고 인도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처음 1962년에 중인 전쟁이 있었고요. 1962년에 중인 전쟁. 근데 당시에는 그렇죠. 좀 싸움이 안 될 정도로 인도가 밀렸던 거예요. 굉장히 밀렸었습니다. 오. 그러다가 이제 그 중간중간에도 네. 계속해서 크고 작은 분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특히 최근에 보면 2020년에 그 라다크 지역 네. 국경선이 있는 라다크 지역에서 가란 계곡이라는 데가 있는데 2020년에 중국군하고 인도군하고 엄청 싸웠는데 서로 총질만 안 하고요. 네. 총을 사용하지 않았을 따름이지 수십 명의 그 사망자가 그렇죠. 서로 많이 생겼거든요. 죽었다고. 예. 근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인도가 중국의 그 앱을 전체적으로 100몇십 개를 갖다가 1차적으로 없애버리고 그 후에 또 중국산 앱을 갖다가 계속 없앴어요. 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중국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그 눈에 띄는 게 뭐 샤오미라든지 오포라든지 비버라든지 하는 휴대폰 기업들인데 그렇죠. 그 기업들이 그동안에 장사 잘해왔거든요. 인도에서 사업을. 좀 꽤 순위가 아주 잘해왔죠. 그래서 샤오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이야 이제 얼마 전에 삼성이 1등을
탈환했지만 최근에 네. 그 전까지는 샤오미가 1등이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약간 인도가 네. 중국을 견제하는 게 삼성에게는 기회가 됐다. 많이 기회가 됐죠. 예. 네, 많이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비동맹 다자주의 그걸 이제 결론을 내자면 인도는 그래서 비동맹 다자주의를 아직까지도 견제하고 있고 미국이 그 인도를 향해서 구애를 하고 있지만 스탠스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매년 이제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일본, 호주가 들어간 쿼드의 일원이면서 거기서 이제 그 말라자르라는 훈련을 이제 뛰고 있거든요. 근데 동시에 매년 또 중국하고 러시아가 주축이 된 보스토크 훈련이라는 것도 네. 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중심의 쿼드에서도 군사훈련을 뛰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중심의 군사훈련에서도 똑같이 참여해서 군사훈련을 뛰고 있고 인도는 사실은 그 쿼드 가입국이지만 예. 동시에 또 다른 쪽으로 보면은 상하이 그 개발기구라고 그래갖고 SCO라고 부르거든요. 예. 거기에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 상하이 그 개발기구에는 중국 주도의 그 개발기구거든요. 그게 또 그 IPEF라고 인도태평양 그 경제 공동체 이름 까먹었다. 네. IPEF에도 또 인도가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고요. 근데 뭐야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걸쳐 놓는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거의 유일하게 예. 여기도 들고 있고 미국, 유럽 중심의 그 진영에도 발을 담그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그 진영에도 동시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보면 예. 엄청나게 실리를 챙기고 있는 거죠. 실리. 네, 실리. 그래서 핵심 단어를 하나만 꼽는다면 인도의 지금 스탠스는 기존의 비동맹 다자주의의 연장선 상에서 아하. 우리 국가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한다. 이게 인도의 스탠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부럽다. 적극적인 실리 추구의 그 외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들으면서도 네.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먹히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네. 인구 5천만 명에 이제 뭐 한반도 한 절반 정도 땅 쓰는 나라에서 우리도 실리를 하겠습니다. 중국이랑도 뭐 같이 하고 미국이랑도 같이 하고 비동맹 다자주의로 가겠습니다. 이제 줄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인도니까 가능한 걸까요? 인도니까 가능하죠. 인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947년서부터 여태까지 비동맹 다자주의의 그 스탠스가 입장이 크게 안 변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 6, 70년 이상의 어떤 긴 시간 동안 그 어떤 스탠스를 견제해 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데 인도니까 가능해요. 네. 아까 잠깐 삼성전자가 이제 인도 시장에서 스마트폰 1위 올랐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 샤오미나 이런 데를 견제를 해줬으니까 삼성한테 문이 크게 열린 거죠. 네네. 물론 삼성 뭐 제품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 얼마 전에 팀 쿡 네. 애플 CEO가 인도 가가지고 네. 크게 행사하고 애플 스토어 열고 애플 스토어 여는 조건이 그 지역인가? 삼성한테 뭐 열어주지 말라 뭐 이런 식의 보도도 있었더라고요. 네네네. 이제 좀 위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예. 앞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아까 이제 뭐 샤오미를 위시한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중국 그 휴대폰 업체들하고 엄청나게 싸웠고 네. 나름대로 잘 싸워왔다. 잘했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중저가 위주의 대응을 해야 되니까 중국산에 네. 중저가 위주의 뭐 A 시리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영업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네. 잘 해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 정부의 비공식적인 지원이
뜻하지 않게 많이 이제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주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샤오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작년에도 조세 포탈로 한 1천억 정도가 추징을 당했고 인도에서 얼마 전에도 불법 해외 송금했지 해갖고 한 거의 1조 원 정도를 갖다가 그 압수를 당했거든요. 마찬가지 일이 어제도 뭐 오포라든지 조세 포탈 뭐 7천억. 특히 중국 기업들. 비보 전부 중국 기업, 중국 휴대폰 기업들입니다. 비보에도 뭐 740억 뭐 조세 포탈. 그다음에 그 앞서서 이제 그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를 저쪽 릴라이언스에다가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 거기에 그 중국산 화웨이나 ZTE, GTE가 그쵸. 들어갈 수 없게끔 인도 정부가 막아가지고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여건이 많이 주어졌던 거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뭐 중저가 대응도 열심히 했지만,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애플이 본격적으로 지금 달라붙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적게 보면 5%, 많이 보면 7%의 그 아이폰을 인도에서 생산을 했고,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데 그 얘기를 예측을 보면 2025년이면 최소 25%다. 아니면 훨씬 그 이상이다. 그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뭐 애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뭄바이의 첫 번째 1호점, 그다음에 뉴델리의 2호점 이런 식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그 애플의 그 플렉십 샵을 애플 스토어를 갖다가 이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보면은 인도 전체의 그 애플의 그 마켓시어는 약 2% 내지 3% 사이입니다. 아직은 굉장히 작아요. 아직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확실하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여태까지 고가폰은 한국하고 특히 베트남에서만 생산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2월서부터는 그 인도에 있는 삼성 휴대폰 공장에서도 그 S23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어떤 애플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그런 정책들이 내부적으로 결정된 거죠. 야, 인도 지역에서 이제 삼성하고 애플 경쟁이 아주 세게 붙을 것 같습니다. 그냥 거기를 소비 시장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아예 현지 생산도 늘리고 고용도 늘리고 현지화도 하고 또 거기에 떠오르는 소비 시장도 빨리빨리 잡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애플은 또 한번 뿌리 내려놓으면 거기 뭐 다 자기네 제품 쓰도록 쭉 폭풍처럼 휘둘고 가죠. 네. 이야. 혹시 인도에서 특히 우리나라 뭐 K-팝이라든지 K-컬처 되게 좀 인기가 뜨겁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인도에서는 어떤지, 또 인도에서 보는 한국의 이미지, 한국 기업들의 이미지는 좀 어때요? 그 이제 한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있던 때만 하더라도 한류가, 그러니까 뭐 2012년, 13년 뭐 그때쯤 한류가 인도 사회에 주류 사회에 있었냐?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한 2014, 15년 요 전후. 기껏해야 그 한국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 정도만 이제 알려진 정도. 그 다음에 인도 전체 그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북동쪽에 우리랑 비슷한 얼굴을 가진 그 미조람이라든지 나갈랜드라든지 뭐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는 한류가 있었어요. 당시에도. 우리 아리랑 TV가 거기서 많이 시청이 되고 있었고, 우리랑 얼굴이 비슷하다 보니까 바로 그런 어떤 유사성 때문에 이제 한류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인도 주류 사회에 2012년, 13년, 14년 그때는 없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한류가 상당 부분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BTS하고 블랙핑크, BTS의 아미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수만 명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카운트가. BTS 아미, 그 다음에 이제 블랙핑크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그 외에도 뭐, 뉴진스라든지, 우리 팝, 보이그룹, 걸그룹들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뭐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기생충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한류가 상당 부분 인도 사회에 이제 들어와 있다.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갖고 완전히 한류가 주류 사회에 이제 뿌리를 내렸다고 보기에는 조금 좀 이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능성은 많이 보이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주류는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다. 네. 근데 막 다른 나라에처럼 막 케이팝이나 한류 문화가 더 뜨거운 인기고 거기까지는 아니고. 네네. 원체 뭐 인도는 자기 색깔이 뚜렷하죠. 예. 아까 볼리우드 영화도 말씀을 드렸지만 할리우드 영화가 제대로 힘을 못 쓰는 거의 유일한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 스마트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현대기아차도 인도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죠. 점유율이 올해 상반기에 21.3%. 예, 그 현대자동차가 한 16% 정도 되고요. 예. 기아차가 한 그 5% 정도 되고, 기아차가 얼마 전에 보니까 기사에서 보니까 누적으로 100만 대 이상. 예, 이렇게. 그럼 잘하고 있는 거죠?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그 현지 아직 소비 수준이 높진 않으니까 뭐 소형차라든지 네. 현지화된 자동차들을 팔고 있던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은 되게 높게 보세요. 더 잘할 수 있다. 그 현대자동차는 그 소형차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사업을 잘 해왔던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아차는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2017년이거든요. 그게. 네.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그 컴팩트 서브, 셀토스 같은 거. 예, 그거를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히트를 잘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 처참한 실정이잖아요. 현대기아차가 뭐 중국 시장에서는 거의 그냥 종족이 없어질 정도인데 단자리 1%나 되나요, 점유율이? 1%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기아차는 인도에서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될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거의 탈중국하면서 혹은 그렇죠. 차이나 플러스 원. 네. 거의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인도에서는 무조건 잘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도 그 향후에 뭐 한 3조 2천억을 투자를 하겠다고 전기자동차 투자 포함해가지고서 그 캐파시티도 한 120만 대에서 130만 대 정도로 올리는 작업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그렇게 중요해진 거죠. 예. 일단 기업들은 다 이제 거의 다 몰려갈 것 같습니다. 또 삼성 몰려가면은 삼성의 벤더, 현대기아차 몰려가면 현대기아차의 그 협력사들, 벤더사들이 또 같이 쭉 따라서 들어갈 테니까. 사실은 그동안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 오래됐죠.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LG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1990년대 중반 전후로 해서 이미 들어갔으니까 뿌리를 내린 지 오래됐고 거기에 이제 그 삼성전자의 그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도 가서 뿌리를 잘 잡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롯데 제과 같은 쪽이 그 초코파이 같은 경우 그 오리온? 예. 네. 아니 롯데의 초코파이. 원래 그 오리온이 그죠. 정통인데, 예, 초코파이가 정통이잖아요. 그런데 롯데가 먼저 치고 들어가고 성공을 거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걸 보고 오리온이 얼마 전에 들어갔고요. 열받았겠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초코파이 잘 되는 거 보면서 롯데가 이제 제과 그 회사도 이렇게 M&A를 하면서 아이스크림도 본격적으로 월드콘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이제 인도에서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 월드콘이 인도에서도 만들어져요? 예. 진짜 월드콘이네. 예. 야, 근데 어떤 뭐 음식료 쪽으로도 인도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네. 진짜 인도 시장이 이제 좀 제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간과할 수 없는 거고. 네. 혹시 이제 이걸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요즘에 인도 ETF나 펀드 이런 쪽도 많아지다 보니까. 또 최근에 또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이럴 때 더 관심이 갑니다. 막 인도 경제가 뜬다, 인도 뭐 14억 대국 뭐 이래도 코끼리에 올라타라 이래도 주가 안 오르고 있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없죠. 근데 주가 쭉 오르고 막 신고가 가고 막 랠리 펼치고 하면은 작년에 힘들 때도 4% 올랐고, 그러니까 올해도 벌써 한 10% 이상 올랐더라고요. 예,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인도를 대표하는 종합주가지수가 우리로 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센섹스고 다른 하나가 니프티 50이거든요. 근데 두 개 다
작년,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21% 정도 그 올라붙었어요. 예. 그래갖고,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이제 갈아엎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직접적으로 개인 투자, 개별 주식을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방향에서 이제 인도 펀드를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도 그 ETF를 뭐 삼성이나 미래에셋이나 키움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네. 인도 펀드의 최근 3개월 수익률이 인도가 10% 이상이고요. 중국은 반대로 마이너스 10% 그렇죠. 중국은 뭐 정도 되거든요. 처참하죠. 예. 그나마 베트남 펀드가 3점 몇 프로 이렇게 올랐는데 그거는 액수가 너무 작아서 의미가 거의 없는 숫자라고 이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네. 아울러 이제 말씀드렸던 ETF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대략 한 4.5%에서 지난 한 달간 수익률을 보면 4.5%에서 한 5점 몇 프로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한 달 수익률이 뭐 굉장히 좋은 수준이거든요. 좋은 수준이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까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 한 달도 좋았고 네. 3개월도 지난 3개월도 좋았고 지난 1년도 벌써 니프티 50이나 센섹스가 한 21%나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건 따라 들어가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단기적으로는 수도 있고.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또 이렇게 성장하는 시장 네. 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단기간에 인도가 중국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지만 5년 뒤 그렇죠. 그리고 10년 뒤에는 훨씬 더 큰 시장 훨씬 더 큰 나라가 되어 있을 건 거의 뭐 자명하고 자명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후까지 본다면 그래서 저도 야 이거 인도 펀드를 적립식으로라도 좀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적립식으로 한다면은 좀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물론 우리 신시열 대표님이 뭐 이렇게 금융권, 뭐 이렇게 금융투자 이렇게 뭐 권하시는 거는 아니고, 저는 뭐 예, 그렇지는 지금 않습니다. 무역업을 하고 계시고 예. 피부로 느끼시기에.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좀 조언을. 네, 저는 그냥 경제를 보는 사람입니다. 네. 네. CNS 네이처도 일본이란다. 인도에서 네. 대박 나십시오. 네. 인도지사 설립을 뭐 지난 5월달에 했고 지금 네. 줌 미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 언젠가 와이스트리트도 인도에 진출. 그럼 좋죠. 네. 네. 근데 이게 뭔가 문화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상업적인 거. 네. 뭐라 해야 될까? 좀 상품 판매, 무역 사실 그게 더 빠를 수가 있죠. 훨씬 빠를 수가 있죠. 네, 훨씬 빠를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인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개별 주식 투자를 네. 한국에서는 이제 못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를테면 그 와이스트리트 같은 채널이 인도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5년, 10년 후에 인도는 지금 인도하고 아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네네네. 돌아가는 추세로 봤을 때.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어떤 콘텐츠 관련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주가, 주식, 펀드, 그다음에 이제 자산을 에셋을 이렇게 늘리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프로치를 하시는 거는 뭐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그 글로벌 유튜브 네. 구독자 수 순위를 보면요. 네. 압도적인 1등이 네. 인도 채널이더라고요. 그래요. 예, 인도 뭐 드라마하고 막 이런 거 보여주는 그런 채널인데 네네. 압도적입니다. 네. 몇 억 명 네. 구독자 막 이래 돼서 나중에 뭐 인도의 콘텐츠 관련된 협업이 필요하시면 저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뭐래도. 야, 감사합니다. 인도 구독자 한 1억 명만. 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CNS 네이처의 신시열 대표 통해서 인도 이야기 정말 유익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